더 나은 내가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부모의 마인드로 초조한 내면의 목소리를 보듬어주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습관적 도피를 통해 회피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마주하자. 비이상적인 행동을 바로잡는 법을 배워 내 안에 존재하는 어린아이를 이해하자. 나와 타인 모두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하면 길을 가로막던 걸림돌들도 위로 향하는 계단이 되어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입니다. 지은 이는 류슈안, 옮긴 이는 원영경, 펴낸 곳은 다연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밟은 지은이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브랜드 컨설턴트, 음악 프로듀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를 넘나드는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를 비롯하여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긍정 심리학, 반역의 시대 등이 있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내가 될 힘이 잠재되어 있고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일상 속의 작은 성공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자신감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행동에 숨겨진 심리적 동기 이해하기. 둘째, 변화의 의도 설정하기. 셋째, 행동 교정하기. 넷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효과 점검하기. 다섯째,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기. 이것들은 일상생활 중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비이성적인 행동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 책은 아침 출퇴근 시간 혹은 취침 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생활 속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접하도록 하고 매 장마다 요약해둔 매일 3분 습관을 일상생활에 하나씩 적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자주 말해주다 보면 조금씩 그 말이 행동이 되어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선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남들이 너무하다 탓하지 말고 내가 유리 멘탈임을 인정하라.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조금만 조언을 건네도 안색이 바뀌어 종일 우울한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SNS 댓글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툭하면 평정심을 잃고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쉽게 상처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속칭 유리 멘탈의 소유자라고 부른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연인에게 차였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이럴 때는 신경이 예민해져 무슨 말을 들어도 자신을 탓하는 것만 같고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듯하며 위로조차 곱게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늘 이런 상태인 사람들도 있다. 물론 유리 멘탈을 가졌다고 해서 이들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뿐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의견에 민감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를 자신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으로 받아들여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어떤 일의 원인을 판단할 때도 환경적 요소 등 기타 요소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외적 기인이 아닌 자신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기인의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상대가 대놓고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가치없게 여겼다고 생각해 온몸의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행동한다. 이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상대의 말에 끈질기게 반박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여 내가 틀렸다, 사실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냉담하게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상대와 논쟁을 벌이지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당장의 충돌을 피해 자신의 상처를 보듬을 곳을 찾으며 때로는 자신을 부정했던 사람에게 숨어서 반격을 가하기도 한다. 유리 멘탈은 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컨대 학자들은 성장 시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과도한 통제나 사랑을 받게 되면 온전한 자아인지를 형성할 기회를 잃어 유리 멘탈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그 극단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소황제다. 일부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괜찮다를 연발하며 타인이 아이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바로 소년범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왜 혼이 나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무분별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자란 아이들은 자책하는 성향을 갖게 되어 결국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수렁에 빠뜨리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어른이 되려면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모는 훈육을 할 때 이것이 아이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임을 아이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공격해온다고 생각될 때는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상대에게 직접 말할지언정 빙빙 돌려 말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는 속으로 삼키며 마음의 상처를 내지 않도록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법도 함께 가르쳐줘야 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 중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래야 아이가 타인에게 비판받았을 때도 심리적 유연성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선의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발전 기회로 삼아 진짜 확고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원인이 무엇이든 유리 멘탈을 가지게 되면 우울과 불안, 초조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이 쉽게 상처받는 타입이라고 해서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 필요는 없다. 멘탈은 강화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멘탈을 강화하려면 먼저 자각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불편한 순간이 오거든 먼저 이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지도 모르겠다. 맞다. 그 느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럴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관성적인 감정 반응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제3자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게 뭐라고 조언을 건넬 것이며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다 보면 원래 느꼈던 감정들이 어느새 많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훈련 외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상대를 공격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될 것이 무엇일까? 또 무조건적인 회피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어쩌면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또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할 기회나 사람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다음에는 상대의 말이 정말 좋은 충고는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상대가 정말 나에게 좋은 충고를 건넨 거라면 자신을 낮춰 대범하게 대꾸해보라. 정말 좋은 충고다. 앞으로 명심할게. 이는 결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넓은 도량을 드러내며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과감하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상대 의견을 인정함으로써 충돌 발생의 확률을 낮추고 호감을 높일 수 있다. 그저 내 의견을 받아들일게 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니 기꺼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 처리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곧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가 나와 다른 입장을 가졌다면 그 다름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어떤 의견이 자신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상대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운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적으로 어깃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그와 대화를 해야 한다. 요컨대 상대의 생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다. 상대의 반응과 의견이 우리 발전을 돕는 자양분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한편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의견을 제시해 단편적인 논쟁은 되도록 피하며 이는 너 자체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가 나의 말에 반격을 가하며 자신의 주관을 고집한다면 소통에는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기억하자. 상대의 생각을 돌려놓기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당장 의견 충돌이 발생한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는 기지를 발휘해 문제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야 한다. 유리 멘탈을 가진 상대에게 나의 조언이 필요할까라고 자문해 봐도 좋다. 정말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된다면
서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개인적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라. 부디 이 같은 조언이 당신의 감정 반응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길. 소통함에 따라 체면과 내실을 모두 고려해 지혜롭게 유리 멘탈을 극복하길 바란다. 매일 3분 습관 멘탈 강화 연습법 스텝 1. 자각 능력을 키운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다. 내가 제3자라면 어땠을까 라고 가정해봐도 좋다. 3.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는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한다. 4. 자신의 일 처리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 본다. 상대의 생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도 감정적으로 대하지도 말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잡념을 없애고 싶다면 주변의 잡동사니부터 치워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집중력 저하의 순간에 맞닥뜨려 보았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친구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며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후 방금 뭐라고 했지? 라고 반문했던 경험. 그래서 친구에게 등짝 스매싱이라도 날려 대화에 집중하게 만들고 싶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은가? 사실 친구는 고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그때 그 친구와 똑같이 행동했거나 행동할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그만큼 정신이 분산되기 쉽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평균 12분에 한 번꼴로 방해를 받으며 강의를 듣는 대학생의 경우 평균 3분에 한 번꼴로 한눈을 판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산만함은 이미 현대인의 고질병이 된 셈이다. 최근 미국의 뇌신경 전문가 애덤 게절리와 심리학자 레리 로제는 산만해진 마음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집중력은 대뇌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중 하나는 중요한 신호를 확대하는 증강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주는 억제 기능이다. 우리가 흔히 정신을 집중하려면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온갖 잡다한 정보를 억제하는 동시에 집중해야 할 정보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심리학자들은 증강과 억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심지어 대뇌에서 이를 주관하는 부위 또한 달라 어느 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평균 집중력이 가장 강한 연령대는 20대라고 한다. 당시엔 딱히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20세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나도 당시엔 내 집중력이 다람쥐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번 모교에서 열린 동문회에 참석했다가 20년 전에 거주했던 기숙사를 둘러보고는 그제야 새삼 깨달았다. 와, 학생 기숙사가 이렇게나 시끄러웠구나. 각종 음악 소리에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 발소리, 문소리까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건 정말 20대일 때나 가능한 일이겠다. 집중력은 나이가 들에 따라 조금씩 저하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40대와 20대의 증강 시스템 상에는 그리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억제력, 즉 잡다한 정보를 거르는 능력은 나이가 들에 따라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어르신들이 식당이 너무 어수선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라든지 신문을 보는 중이니 TV 소리를 좀 줄여줄래 라는 말을 자주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에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이가 되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말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소리다. 집중력은 비단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도 연관이 있다. 예컨대 어떤 물건이나 디테일을 떠올릴 때 저도 모르게 실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미미한 반응이 바로 억제 기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눈을 감으면 우리의 대뇌가 불필요한 장면을 걸러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로써 기억과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덤 게절리와 그의 연구팀은 3가지 상황을 설정해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다. 첫 번째는 화려한 그림을 보며, 두 번째는 회색빛의 벽을 보며,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디테일을 기억하느냐를 시험한 것이다. 그 결과 화려한 그림을 보며 테스트를 받았을 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색 벽을 보고 있을 때나 눈을 감았을 때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 주변의 잡동사니부터 치우는 것이 좋다. 책상이 지저분해도 못 본 척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대뇌는 이러한 정보를 여과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결국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책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컴퓨터 바탕화면에 가득한 바로가기 아이콘들을 숨기고 당장 작업에 필요한 창만 보이도록 하는 것도 일의 효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메시지 알림을 끄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잡음을 없애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러워서 귀마개도 소용이 없을 때에는 이어폰을 추천한다. 그러나 음악을 듣기보다 곤충의 울음소리나 빗소리, 파도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소리들은 다른 잡음을 덮어주면서도 대뇌의 주파수를 그리 많이 차지하지 않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억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 한편 증강 시스템을 강화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증강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매우 좋은 훈련법이다. 약 10분간 눈을 감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온전히 호흡에 집중해 내가 호흡이 되고 호흡이 내가 되는 기분을 느껴보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 숨을 쉬는 게 뭐가 어려울까 싶겠지만 직접 해보면 금세 알 것이다. 내가 호흡이 되고 호흡이 내가 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일반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30분간 마음 챙김 명상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8주 사람들의 대뇌 활성도와 조화도가 대부분 증가했으며 정서적 안정성도 높아져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증강 시스템을 강화하는 또 다른 훈련법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의 힘이 있다.
이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문제를 풀게 해 집중력이 거의 바닥났을 즈음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A그룹의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B그룹의 학생들은 도시에서 산책하고 C그룹의 학생들은 온전히 휴식을 취한 후 실험실로 돌아오도록 했다. 그 결과 자연 속에서 산책한 A그룹 학생들의 집중력이 가장 많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음이 우거진 풍경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 회복에 도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 컴퓨터 바탕화면을 풍경 사진으로 바꿔봐라.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집중력 훈련에 도움되는 컴퓨터 게임도 있다. 예컨대 1인칭 슈팅 게임처럼 비교적 시각적이고 현장감이 있는 게임의 경우 집중력 훈련에 도움이 되는 편이다. 장면 전환이 잦고 혼란 속에서 재빠르게 타깃을 찾아야 하는 게임의 특성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대뇌가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 이러한 게임에 상호작용과 명상을 결합해 동적, 정적 훈련을 번갈아 진행하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컨대 집중력을 높이려면 증강과 억제 시스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시각과 청각 모두 대뇌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의 억제 시스템이 유혹에서 벗어나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업무 환경은 간소화하자.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만히 앉아 명상하거나 녹음이 우거진 자연 속에 파묻혀 우리의 두뇌에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주자. 이를 모두 시도한 후에는 어떤 연습이든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 집중력이 흩어질 수 있다. 그러니 집중력을 높이는 연습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자. 집중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 아니다. 부족한 집중력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다. 매일 3분 습관, 집중력 강화 연습법. 스텝 1. 집중력을 강화하려면 대뇌의 증강 시스템과 억제 시스템을 동시에 관리하자. 2. 우리의 억제 시스템이 유혹에서 벗어나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업무 환경을 간소화하자. 3.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만히 앉아 명상하거나 녹음이 우거진 자연 속에 파묻혀 우리의 두뇌에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주자. 수많은 상식과 직감이 오판을 낳는 편견이었을지도 모른다. A씨는 오늘 아침 차를 몰고 출근하는 길에 오늘은 대표님이 오시니 다들 출근 시간을 엄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차하면 지각인 상황. 마음이 급해진 A씨는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해가며 앞차를 추월했다. 어떻게든 8시 59분 59초 전에 회사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 감시 카메라도 가볍게 무시해 주었다. 그렇게 달려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 세이프인데 하필이면 이럴 때 거북이 차량이 말썽이다. 미친 듯이 클렉슨을 눌러봐도 앞차는 꿈쩍하지 않았다. 결국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다. 다시 신호가 바뀌기까지 좋기 99초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늘 A씨는 영락없이 지각이다. 지각을 면하고자 그렇게 내달렸건만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을 속절없이 바라보며 A씨는 생각했다. 앞차 때문에 재수 못 붙었네.
아니 무슨 차를 그렇게 천천히 몰아? 분명 여성 운전자겠지? 사람들은 보통 서행하는 차량을 보면 그 운전자가 여성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표성 추론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표성 추론이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성과 합리성으로 결과를 추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나 직감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결과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성 추론은 반드시 악의에서 비롯된다거나 100%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저 빠른 판단을 위해 가설을 세워두고 실은 자신의 인식이 그저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자기 자신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표성 추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셈이다. 실제로 대표성 추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빠른 만큼 심각한 오류를 낳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의 기본 요소를 무시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45세인 조는 기혼자로 스라의 아들과 딸을 두었다. 그는 보수적이고 신중하지만 진취적인 성격이다. 사회나 정치 이슈엔 크게 관심이 없고 휴일엔 직접 가구를 만들거나 퍼즐 게임을 즐긴다. 존이 30명의 엔지니어와 70명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표본 그룹의 한 명이라면 존은 엔지니어일까 변호사일까? 선택을 마쳤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존이 엔지니어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대표성 추론에 의해 오도된 것이다. 확실히 앞서 말한 존에 대한 소개 중에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라고 생각할 만한 고정관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고정관념일 뿐이다. 사실 표본 그룹에는 변호사가 70명이고 엔지니어는 30명 뿐이다. 다시 말하면 존이 변호사일 확률은 70%이고 엔지니어일 가능성보다는 크다는 의미다. 통계학에 큰 수의 법칙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은 대표성 추론에 오도되어 소수의 법칙을 따른다. 표본의 수가 얼마든 그것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내성적인 사람이 도서관 사서가 될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마켓 점원이 될 확률이 더 높을까? 정답은 마켓 점원이다. 생각해보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마켓이 많은가? 아니면 도서관이 많겠는가? 그러니 마켓 점원이 많겠는가? 아니면 도서관 사서가 더 많겠는가? 자, 이제 알겠는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 상관없이 도서관 사서보다는 마켓 점원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단지 내성적이라는 글자에 도서관 사서가 될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대표성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럼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마 다들 한 번쯤 도로상의 3대 운전 바보는 여자, 노인, 나이 든 여자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도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직감적으로 운전자가 여자 아니면 노인이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 실제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솔직히 요즘처럼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에도
여러 문화적 선입견의 영향으로 연령, 성별, 직업, 종족, 국적, 종교, 사회계층 등에 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우리가 타인의 성격과 능력,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전에 테드닷컴에서 직장에 감춰진 편견에 대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강연자인 야스민 압델 마지드는 어린 시절 호주로 이민 온 이슬람 여성이다. 히잡을 두른 그녀는 레이싱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레이싱 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 있는 권투 선수를 양성하기도 한다. 그녀는 많은 사람의 고정관념을 깼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편견이 사회노동력의 다원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중은 여전히 일부 직업을 특정 성별의 전유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처럼 말이다. 한 부자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중상을 입은 남자아이를 본 외과 의사가 순간 멍하니 얼어붙은 채 말했다. 나는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이거든요. 그럴 리가. 이 아이 아버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외과 의사가 실은 남자아이의 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던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의 예는 충분히 들었으니 이번엔 직업을 예로 들어보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항상 점잖고 사회복지사는 애타심이 넘치며 사업가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군인은 위풍당당한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집단의 주요 특징을 전형화하여 사회의 인식을 단순화하고 인간의 인지 과정을 간소화해 우리가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어느 한 무리의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류와 선입견을 낳기 십상이다. 이렇게 한번 생긴 편견은 바꾸기도 어려울 뿐더러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인간 교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두루 사귀고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을 뿐더러 자주 여행을 떠나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간다면 좀 더 다원화된 인식으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매일 3분 습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법. 스텝 1. 나와 다른 배경의 친구들을 두루 사귄다. 2. 사람, 사건,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3. 자주 여행을 다니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간다. 4. 좀 더 다원화된 인식 체계를 세운다. 용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아주 먼 옛날 여우 한 마리가 산을 빠져나오는 길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발견했다. 여우는 생각했다. 와, 정말 맛있겠다. 그러고는 포도를 따겠다는 일념으로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절반도 못 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그렇게 2번, 3번, 4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그 후에도 한참 포도를 올려다보던 여우는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저 포도는 분명 실 거야.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와 여우 이야기다. 한 번쯤 들어봤을 친숙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 속 상황이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심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인지 부조화와 연관이 있다. 인지 부조화란 무엇인가? 이는 1957년에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자신의 저서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예상한 바와 달라 두 가지 이상의 모순되는 믿음이나 생각, 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면서 겪는 정신적 불편함을 일컫는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은 흔히 3단 반응을 보인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여우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여우는 그저 포도를 따려 시도를 해본 것일 뿐 정말로 포도가 먹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둘째,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 이야기 속 여우가 포도 먹기를 포기한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결과에 관한 생각을 바꾼다. 결국 마지막에 포도는 실 거라는 결론을 내린 여우처럼 말이다. 인간은 항상 일련의 이야기를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자신이 골초라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담뱃갑에 적힌 각종 경고문을 익히 봐왔고 그래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내가 담배를 피운다라는 사실과 담배는 해롭다라는 사실이 서로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내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정신을 가다듬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야. 그래야 우리 가족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와 가족을 위해서야 라는 식으로 말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골초와 무슨 이치를 논하겠는가? 이치를 알았다면 진즉 담배를 끊었을 것이다.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로 인한 모순적인 심리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실험 지원자를 모집해 그들에게 조립된 블록을 해체해 다시 조립하는 일처럼 단순하고 지루한 일을 1시간 동안 반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1시간 후 페스팅거는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20의 수고비를, 다른 한 그룹에는 $1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그러자 $20를 받은 사람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고 입을 모은 반면 $1를 받은 그룹 중 꽤 많은 사람이 매우 재미있고 교육적 의미도 있는 실험이었다. 페스팅거는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했다. $1를 받은 그룹은 자신이 쏟은 에너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고비를 받자 심리적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실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말이다. 쉽게 말해 실험 대상자들은 이렇게 지루하고 보수도 적은 실험이라면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은 것이다. 일부 조직에서는 이같이 모순적인 심리를 10분 활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단계 회사가 그렇다. 처음 회사에 가입할 때 소위 윗선들은 성공한 선배들이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세계여행을 즐기고 있다며 많은 친구가 회사에 들어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여기에 혹해 관심을 보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 투자하는 자금이 나중에는 몇 배, 심지어 몇십 배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덧붙인다. 그렇게 자금을 투자하고 나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한 것만으로도 특별한 가치가 있으니 좋은 물건인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이 싹 든다. 이 역시 인지 부조화의 일종인데 사회학자들은 이를 노력 정당화 효과라고 부른다. 인지 부조화는 귀천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똑똑한 학자들도 꿰매 빠지곤 한다. 1954년 미국의 한 가정주부가 외계인이 인류에 전하는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그 예언은 그해 12월에 대서양 해역의 해수가 급상승해 전 세계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훗날 이 가정주부는 전문적으로 외계인을 연구하는 박사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최후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다. 이 무리의 움직임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를 흥미롭게 여긴 페스팅거와 그의 동료들은 무리에 섞여 들어가 그들을 관찰했다. 드디어 예언 속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신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하루가 다가도록 해수가 급상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세상이 물에 잠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신도들은 예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독실한 믿음에 하늘이 감동해 대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어떤 이가 그 박사를 찾아가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내놓은 상태라 이를 믿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일 뉴스에서 접할 만큼 우리의 실생활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고 기업을 경영할 때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예컨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발이 묶여도 자신의 결정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오류를 범하는 일부 기업의 CEO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지 부조화를 피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문제를 인정하고 직시하며 마주보는 것이다. 서양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문제를 확실히 파악했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고 노자는 남을 아는 사람은 슬기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말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실 자신의 모순과 부조화를 직시하고 자신의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비이성적인 행동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 그러니 다음에 실패를 겪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첫째,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가장 진실한 반응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속일 필요는 없다. 기쁘면 기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파악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둘째,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10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마음을 비우고 결과를 받아들여라. 만약 자신이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번에는 더 노력하면 된다. 셋째, 현재 자신에게 닥친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을지 물어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지 부조화를 피하려면 용감해야 한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실패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며 용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에는 용기와 기술이 필요한데 부디 이 글이 복잡한 인생과 그에 따른 심리적 모순을 좀 더 솔직하게 마주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 매일 3분 습관, 인지 부조화를 개선하는 방법. 스텝 1. 먼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자문한다. 2.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10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마음을 비워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노력해본다. 3. 마지막으로 현재 자신에게 닥친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을지 자문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